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그레코 로망 시기의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회의주의,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것들을 이제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과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음, 스토아 학파는 지금 오늘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 조금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스토아, 에피쿠로스 이걸 대조적으로 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마치 불교랑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하고, 아, 인도 그리고 남쪽, 북쪽 이제 많이 전파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불교는 거의 힌두교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불교의 모습이 거의 없고, 남쪽으로 간 거는 또 남방 불교대로, 북쪽으로 간 건 또 이제 격의화된 불교. 이거 하나를 다 묶어가지고 그냥 불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게 장기간 동안 역사적인 그 다양한 그 발전 양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교과서에서 단순 대조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따다다닥 이렇게. 저 에피쿠로스하고. 그래서 스토아파 얘기는 좀 길게 할 것 같고, 이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토아파하고 계속 맞붙었던 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막 들은 이름들도 있고 아는 내용들도 좀 있고 한데, 회의주의는 그렇게 음, 익숙치가 않아서 모르는 이름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를테면 견유학파, 전에 말씀드렸던 디오게네스, 기행을 많이 했다는, 통 속에 막 이렇게 살고, 이 사람하고 좀 이제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이 사람은 이를테면 이 사람 앞에 누가 와서 이 얘기를 했대요. 운동이란 불가능하다. 철학적인 어떤 그 논쟁을 벌이려고 이제 온 거죠. 그 순간 이건 뭐냐면은 뭐 그전 파르메니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 역설, 그 세계는 그냥 통으로 하나고 운동은 일어날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전에 이제 설명은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로 논변하는 게 아니라 탁 일어나 가지고 걸어 다녔대요.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에 대한 반박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생각의 틀을 해체하고 하는 그런 작업일 수는 있지만, 견고한 철학 입장으로 이렇게 그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회의주의라고 하면은 어, 이제는 조금 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입장으로서 어, 아주 밑바닥까지 좀 탄탄하게 어, 체계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한 흐름이에요.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요 첫 빠따로 나오는 게 그 피론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피론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판단, 중지, 평온, 이율배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가 뭔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얘기할 거리는 되거든요. 알렉산드로 제왕이 어, 그 거기에 속해 있던 그 화가, 궁정화가 아펠레스라는 사람이 말을 그렸대. 말을 그리고 말이 거품을 부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걸 중지하고 스펀지를 팍 던져버렸대요, 거기에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거품 모습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단 중지, 그리고 이율배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말하지 않고
요 칸트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불교 규례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랬을 때 오히려 뭐랄까,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더 이렇게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연주의에서 이제 처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플라톤이 세운 학원이지만 회의주의의 아주 강력한 하나의 분산으로 이제 내려져 오면서 이름이나 이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예, 내용은 중요하죠.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아르케실라우스라는 그 사람과 또 스토아파의 제논. 이건 앞쪽 제논이랑 달라요. 스토아파의 제논이랑 맞붙어요. 맞붙는데 이제 스토아파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정합적인 정합 틀어맞는 인식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걸 도그마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플라톤과의 고리가 그래도 있어요. 뭐냐?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아파에서 뭔가 통일적이고 총체적인 세계의 섭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으로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또 스토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여러 가지가 섞이고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양상이 다양했다고 했잖아요. 점수룰이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스토아의 네? 점수를 이걸 되게 공격을 해요. 회의주의 쪽에서. 그러다가 요 그 다음 세대에서도 각각 그 대표자들이 막 또 이제 맞붙죠. 그 카르네아데스라고 요 이 회의주의자와 또 크리시포스라고 하는 그 스토아 학파 사람이 붙는데 이 카르네아데스 같은 경우에는 연설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로마에서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연설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정의가 필요 없다고 또 연설을 했대요. 엄청나게 뭔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고, 그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율배반, 판단중지, 그리고 영혼의 평온, 그 필론주의에서 나왔던 그것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도피나 이런 정도의 그 견유학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진 거기에다가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 개연성. 이런 개념을 또 하나 추가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연속성과 어느 정도의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자는 과연 재산 얼마부터를 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재산 5천만 원 아니면은 5억, 13억, 30억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개연성의 문제, 연속성의 문제, 정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회의주의에 대해서 이제 키케로나 세네카 이런 사람들 또 이제 막 이제 비판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톤과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또 플라톤주의 쪽으로 또 기울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엠피리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회의주의 쪽으로 이제 이 사람 의사인데 의사들이 이제 그 회의주의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의사가 몸을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단을 치유할 수 있어요. 독단을 치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의해 나가면서 의심해 나가면서 어떤 독단에 대해서 도그마에 대해서 이 치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 아이고 회의주의를 10분이나 얘기했네. 원래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스토아파랑 나중에 또 연결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제부터 좀 많은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밀레투스 학파
자연 철학자들, 이 학파가 알렉산드리아의 그 과학자들에게 많은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철학과 좀 떨어져서 자연 과학으로서 많이 발달을 하고, 말씀드렸을 때 그 아르키메데스니 유클리드니. 근데 피타고라스는 생각보다는 종교 쪽에 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죠. 종교 쪽에. 이 사람 자체가 종교의 어떤 그 교주였고. 근데 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디에서 그 원류를 좀 가지고 오냐면 데모크리토스, 원자론. 이게 어, 자연 철학, 그 존재론에 기반한 부분을 다지기 위해서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막 자연 철학, 과학을 막 연구했다기보다 그 일은 이제 좀 분화가 돼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했었고, 확실한 아주 확고한 인식 위에서 어, 그리고 추구했던 것은 결국은 음, 연락, 둘 다 아주 기쁜 거죠. 그것을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이제 배웠었죠. 이제 이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 스스로의 학문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규준학이라고 했어요. 규준학. 이제 이 사람은 현실에 이렇게 소극적이긴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 시기는 대부분 이 학파뿐 아니라 대부분.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케포스라고 하는 그 정원에서 이제 4대 학파 중에 하나죠. 정원에서 이제 저기를 많이 했는데 여성, 노예, 창녀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굉장히 그 소규모의 공동체가 되게 정감 있는 공동체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작은 그 공동체를 가꾸면서 이렇게 또 강의를 했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공격을 많이 받냐면은 키케로, 그리고 또 기독교 이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때 당대에. 그리고 세네카는 그래도 좀 호의적인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각 자체를 일단 인정을 해요. 지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꿈이나 이미지 같은 거, 머릿속에서 매트릭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도 인정을 해요. 다만 해석 주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꿈인 걸 꿈인 걸로 알면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인식하는 것, 인식을 할 때 그 규준을 연구한다. 그래서 규준학이라고 했던 거예요, 에피큐로스가. 그리고 세상 우주에 대해서 무한하게 봤고, 심지어는 다중우주적인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때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냥 공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대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뭐 다중우주론이라든지 또 촉근 이론에서 얘기하는 10차가 넘어가는 그런 차원들, 이런 것들도 수학적인 그 뭐랄까 단서를 가지고 상상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상을 한 건데,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로 봤어요. 물질. 이제 원자 중에서 좀 뭐랄까 가장 위쪽에 있는 신도. 그래서 이제 그런 영혼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 정도의 물질은 감각기관으로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신은
감정을 막 갖고 막 하거나 아니면 개입하거나 이런 신이 아니다. 그런 신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자유, 자유,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게 사유나 이성을 통해서 자유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학 쪽으로 이제 윤리학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들을 탄탄하게 닦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죠. 어, 그 신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 계속해서 탈신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음, 죽음과 종교를 이제 결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유와 이성을 통해서 자유, 그리고 진정한 쾌락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스토아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막 쾌락에 몸을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 반대파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됐죠. 계속 왜곡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스토아과를 조금만 들어가 볼까요? 네, 조금만 들어가 보죠. 스토아과는 이제 스토아가 이제 그 주랑 거기에서 이제 그 나온 말인데 이 사대 학파 중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카데미아, 르케이온,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피쿠로스하고 요 스토아하고 사대 학파로 들어가는데 요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피론 이후에는 클레안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 원장이 바뀐 거죠. 2대 원장, 그리고 3대 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시포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업적을 많이 세워요. 두 번째 그 2대였던 사람은 등치가 되게 좋고, 막 스포츠 잘하고, 그랬는데, 막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인성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 3대 원장은 진짜 막 머리가 막 좋고 막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논리, 그리고 논리학, 자연철학, 그리고 윤리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깊이 파고 들었는데 마치 그 달걀의 껍질, 노른자, 흰자를 각각 그 논리와 윤리와 그 자연철학이 이룬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불교처럼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천천히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이, 이 사람들의 논리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물과 사건의 변별이 시작이 돼요. 이 시기에. 이 초반에. 예를 들면 깃발이 있고 깃발이 흔들림이 있으면 깃발, 사물, 흔들림, 사건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존재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각과 환상도 분리를 하고요. 아까 그 원자론 에피쿠로스는 이 둘 다 그냥 인정했다고 그랬죠. 정도의 차이고 받아들인 주체의 차이고 뿐만 아니라 인식과 그러니까 에피스테메와 억견, 독사 사이에 파악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세분화를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그 의미에서 수시르가 그 나눴던 기표, 기의, 또 지시대상 이런 구분도 그때 있었고 그래서 이 존재론이나 논리학이 굉장히 이때 발달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건과 의미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명제 논리학, 논리학 제가 언제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때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 명제 시간에 막 화살표 막 이렇게 그어가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명제 논리학으로서 아주 다양한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또 양상 논리학이라고 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필연적이냐 뭐 우연적이냐 이런 정도를 따지는 그런 논리학. 이게 17세기에 라이프니츠를 거쳐서 현대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토아학파는 간단하게 논리학 여기까지 봤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